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색다른 고전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오스커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오스커 와일드 유일한 장편 소설로서 인간의 영혼, 도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원래 이 소설은 1890년에 처음 발표되었고요. 이 소설의 더 자세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의 초반기에 젊고 아름다운 청년 도리안 그레이가 유명한 당대 화가 바질 호러드의 초상화의 모델이 됩니다. 바질은 도리안의 그 수려한 외모에 매료되어서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도리안은 그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늙고 추해지는 대신 그 초상화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한편 도리안은 이곳에서 헨리 워튼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인생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헨리는 아주 쾌락주의자이며 자기 탐닉을 강조하면서 도리안에게 도덕적 제약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도리안은 헨리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쾌락과 탐닉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도리안은 젊은 여배우인 시빌 베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됐지만 그녀의 연기가 형편없어지자 그녀를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하여 시빌은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되고 도리안은 그녀의 죽음을 아주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리안은 그 이후에 점점 더 타락해 가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상화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 없이 악행을 더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바질을 살해하게 되고 그의 시체를 처리하는 등 점점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리안의 외모는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아름답지만 초상화는 점점 더 추악해지고 흉측해지게 됩니다. 도리안은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마침내 초상화를 파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초상화를 찌르는 순간 그의 소원이 뒤집히면서 도리안은 자신의 초상화처럼 추악해지고 초상화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도리안은 자신의 저택에서 추악한 시체로 발견되게 되고 그의 죄악을 상징하는 초상화만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얻는 문학적 의미라고 할까요? 요거는 첫 번째는 어떤 도덕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와일드는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항상 일치하지 않고 외적 아름다움이 내적 타락을 감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리안의 이야기는 도덕적 타락이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소설은 예술과 삶의 관계를 탐구하게 되고 바질의 초상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도리안의 영혼을 담은 거울로 작용하게 됩니다. 와일드는 예술이 단순히 미적 표현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도덕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위선을 비판하기도 하고 도리안의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타락은 당시 사회의 외적인 화려함과 내적인 부패를 상징합니다. 와일드는 사회가 외모와 지위를 중시하면서도 도덕적 타락을 눈감아주는 이선을 비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도덕성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면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예술과 도덕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문학적 고찰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이분은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도에 사망하게 되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시인, 극작가로서 빅토리 시대 후반기의 문학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가 주창하는 것은 유미주의인데요. 유미주의란 한마디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예술은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작품들은 종종 사회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안과 의사이자 고고학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제일 와일드 사이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옥스포드에서 특히 고전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아주 발군의 실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라든지 미국으로 강연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제는 오스카 와일드의 일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190cm의 훤칠한 키와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패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거의 SNS에 아니면은 아마 SNS의 스타가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이제 결혼도 하고 가족도 가졌는데 사실은 동성애 스캔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 혐오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주해서 남은 생애를 아주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다가 1900년도에 파리에서 뇌망염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유미주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예술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런 아일랜드 대표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럼 그때 당시 빅토리아 시대 말이었는데 영국 상류층의 엄숙함을 조롱하던 대표적인 유미자였고, 시대를 비웃은 수많은 천재들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는 수많은 명언으로 오스카 와일드 역시 당대에는 사회의 조롱과 냉소로 정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대였고, 산업과 경제의 발달로 국부는 늘었지만 일부 계층이 부를 독점하였고 나머지는 철저히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외면한 채 옳고 그름, 추함과 아름다움 따위의 탁상공론에 늘어놓으면서 예술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교회는 복음서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근본주의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개인의 본성을 끊임없이 억압했고, 당시 예술은 그러한 권력자들이 민중을 계몽하고 교육시키게 하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유미주의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돈과 힘이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고 벌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는 현실, 복음을 법으로 여기는 종교가 인민을 재판하는, 민중을 재판하는 현실, 예술이 그야말로 상류층과 신앙을 위한 사치품이 되어버린 현실, 또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자유로운 예술을 꿈꿨고, 현실에 뒤틀린 도덕률에 지배되지 않고 예술 그 자체의 신비성만을 중시하는 예술, 즉 예술만을 위한 예술을 꿈꾼 겁니다. 그러니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와일드 예술은 정말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테지만, 와일드는 그처럼 쓸모없는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어 2년간 복역을 하게 되었고요. 1897년에 영국에서 영구 추방이 되어 프랑스에서 국어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고요. 1900년에 결국 프랑스의 낡은 호텔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오스카는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요. 도리안 그레이는 내가 되고 싶었던 존재이고, 헨리 워튼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고, 바질 홀워드는 실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바질 홀워드가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예술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작품 속에서 자신의 비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일생일대 작품을 출품조차 하지 않고 도리언에게 준 바질은 그 비밀을 찾아낸 도리언에게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작품의 비밀이라는 것은 도리언의 영혼을 비추어 죄악을 드러내는 점이었죠. 비틀린 세상에서 작품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와일드, 그의 두려움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자 구속되고 비참했던 그의 삶, 바질의 인생과 겹치는 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헨리 워튼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중 헨리는 도리언의 타락과 죽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순진했던 도리언을 유혹에 빠뜨려 죄의식 없이 쾌락을 탐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헨리는 온갖 달콤한 말로 도리언을 유혹해 그를 엉뚱한 역할을 배우로 만든 다음 그를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달콤한 말로 이브를 유혹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도록 꼬드기던 뱀과 같은 존재지요. 와일드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녀사냥처럼 그를 처벌하던 당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도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되고 싶었던 존재가 도리언 그레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도리언의 삶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도리언은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 따위를 모두 외면한 채 살았기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선악을 깨우치지 못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았기에 오히려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리언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여겼듯 자기 자신의 삶조차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와일드 역시 도리언처럼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살아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해석의 여지도 감상의 여지도 많고 아름답고 명쾌한 문장도 많았던 작품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젊음과 늙음, 이상과 현실, 예술에 대한 갖가지 생각을 떠올렸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고2 때 어머니를 잃고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상당히 좀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서 특히 이제 뭐 소위 좀 똥줄이 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극단에 이제 뭔가 수단을 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친구와 같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간. 처음 2, 3일간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3일이 지나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스카 와일드의 이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초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사실 처음 한 달 계약으로 절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 3일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거의 한 3주간은 이 파우스트 게테 파우스트하고 도리안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라는 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데 사실 파우스트 제가 볼 때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는 파우스트를 많이 좀 모방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악마의 영혼을 판다든지 파우스트는 이제 작품에서 악마에게 자기 젊음과 영혼을 파는 대가로 쾌락과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리안 그레이도 자신의 외모와 젊음을 위주해서 영혼을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파우스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찾게 되고 신의 자비를 얻게 되고 인간의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도리안 그레이는 끝내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며 구원의 가능성이 없이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파우스트는 구원을 얻는 반면에 도리언은 끝내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파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파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죠. 물론 그때는 제가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우스트처럼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 같은 인간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리안처럼 끝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파멸되지 않을까? 그런 양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책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과 또 하나는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신론적인 관점과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 관점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원을 얻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결국 이제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서 파멸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영원한 숙제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은 철떡 같으지만은 과연 제가 제 그동안에 살았던 욕심과 욕망, 그 다음에 제가 지었던 수많은 도덕적 타락들, 이런 것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아직은, 그리고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나이에 본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더 짧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혹시 뭐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또 다른 맛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두 권의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도리안 그레이 초상이라는 이 책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더 재밌는 거는 그 3학년 여름방학 그 중요한 시기를 사실은 뭐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수학 학력고사였죠. 저희 때는. 참 그 중요한 시기를, 또 여름방학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근데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문학 작품에 탐닉을 해서 결국 수학 학력고사는 좀 분명히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도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학력고사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책들을 좀 그래도 다시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두 작품이 끼친 임팩트가 워낙 컸고, 또 이 두 작품이 저의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작품 소개로 마치고자 하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제가 제 인생에 중요했던, 아주 중요하고 제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다른 책들도 한 권 한 권씩 좀 소개를 드리고 에피소드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